정부가 또 한 번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난해 시행된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서울의 집값이 약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 이에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쳐 시행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실행을 두고 벌써부터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하지만 시민단체들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낮아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다. 또 일부 재건축 택지에서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과연 집값 안정을 위한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집값. 우리 사회에서 예리한 관심만큼 꾸준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전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찬반에 대한 목소리와 더불어 일부 반발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택지 확대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는데요.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민간 택지당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행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만의 능사는 아닙니다. 시장 가격에 맞게 적정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 부동산 자체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물건별로 정말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도입을 약속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지금 사실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빠른 시행이 될 수 있는 걸 바라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 시장이 화랑이거나 좀 불안하면 항상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 측에서도 풀었다 묶었다 좀 끝없이 반복되는 어떤 제도적인 틀인데 이번에도 다시 또 등장하는 이슈네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답을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이태경 도시정의시민연대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간 택지에 대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실체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부풀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역대 많은 정부들이 그랬지만 그 참여정부 때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여러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나서 맨 끝에 나오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이 안정된다 내지는 가격이 오른다 안에서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이 택지 상한제의 효과를 좀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러나 아무튼 저는 택지 상한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오늘 좋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너무 그 영향이라든가 효과를 좀 크게 과대해서 본 것 같다는 얘기인데 상반된 쪽에서 평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은정 소장님,
현재가 아까 그 이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시행만 늦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분양가 상한제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2007년 참여정부 때 전면 실시됐죠.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확대해서 실시된 게 2007년이고 모든 분양 대상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2005년에 사실 공공택지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민간택지로 확대가 되었던 것이 그래서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12월 31일 이른바 부동산 3법이라고 하면서 주택법을 개정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지라는 건 완전히 없애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에 어떤 경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게 뭐 3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10% 오른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실질적으로 폐지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파리 대책 때 2017년 파리 대책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제일 처음 주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에 10%가 집값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예. 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사실 시행령을 개정했다가 유보된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입법사 국회 입법 정도의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 정도의 상황이고 준비는 돼 있다. 네. 그런데 국회 입법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참여정부 때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조건만 바꾸는 상황에서 시행은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건을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네,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상한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상한제 말고는 뭐 지금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예. 근데 좀 고쳐야 될 게 우리 이정수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17년도 파리 대책 후속 대책으로 구호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 구호 대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 과열적으로 묶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완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존재 조건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평균이 지가의 2배가 된 전제 조건 하에 예. 세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째, 1년 동안의 분양가 상한제 금액 지가 상승률이 물가의 2배가 되거나 공공택지의 비율이 청약 비율이 10대 1 또는 민간택지가 5대 1 되거나 또는 2개월치의 부동산 거래량이 20%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예. 근데 적용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은 주택토지 보존공사를 통해서 30가구 이상 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 보증서를 끊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분양 가격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예. 주택도시 보존공사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태경 소장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게 상한제가 적용됐을 때의 효과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보고 있다라고 네,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도입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어떤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게 처음 예. 없어지는 게 이제 그 분양가 자율화가 된 게 98년부터인데 그때 이제 서울에 98년이요? 예, 맞습니다. 외환위기 이제 극복하겠다고 한 예. 거였죠. 근데 이제 98년에 서울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평당의 평균가가 51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상상이 안 가는 가격인데. 뭐 물가가 좀 다르니까 지금 기준은 쉽지 않습니다만. 이건 네. 명목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 5월에 2,569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20년 만에 분양가가 5배가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건 맞고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양가 상한제 취지도 그런 것입니다만은 뭐 건축비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택지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적정 이윤이 붙으면 되는데 예. 이렇게 산정을 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맞춰서 때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특히나 이제 2011년, 12년, 13년 이때는 서울 시장이 굉장히 암흑기였죠, 부동산 시장이. 그때는 뭐 이런 문제 별로 안 생겼을 텐데 최근같이 이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가격이 막 뛰면 분양가도 따라서 막 가파르게 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교란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태ং수형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의 상당수 이 마진 뭐 이게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게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분양가에 대한 어떤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정해진 어떤 비용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낮춰서 분양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게 되면 사실 또 시세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예. 뭐 대표적으로 그 개포동의 유명한 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꼭 형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이 분양가 규제가 없는 상황이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규제에 대한 방법을 비공식적으로 허구의 분양 보증을 통해서 네. 너 낮은 가격에 분양해라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포동의 모 재건축 단지인 거고, 뭐 그 당시에 뭐 평당 5천은 도저히 안 된다. 4천대로 분양을 하라 해서 한 20%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게 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은 분양가가 거의 한 6, 7천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한 50%가 상승한 그런 구도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분양가 대비로 실질 시세를 따지면.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든 뭐 분양가 다른 형태의 어떤 분양가를 규제하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든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과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최근에 벌어진 현상을 보더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분양가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훨씬 더 불안한 상황을 발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가져오는 그런 시장 영향이라는 게 적절한 정책 대안이 아니다라고 보시군요, 지금요, 그러면요. 전혀 아니죠.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지금의 이 난리가 난 상황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대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만 개정해놓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정부가 뭐 허그를 통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보증을 통해서 약간 편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던 것이지 오히려 지금 2014년 12월 31일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서 사실 아니죠. 이런 주택 지금 가격 공공택지는 폭등이 유지되고 있고 공공택지는 언제든지 뭐 계속 원하면은 있었던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이 그 허구를 통한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넘어가니까 그것까지를 묻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틀을 바꾸자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좀 역사적인 경험을 볼 필요가 있는데 2007년에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 주택가격의 흐름을 좀 보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히 주택가격이 안정이 됐잖아요. 근데 2008년은 금융위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의 말씀을 드리면 위험 2007년 1월, 2006년 12월부터 해서 그때 종합부동산세 그 좀 더 강화된 부과가 시작이 됐고 시장이 안정된 원인은 그때는 금융규제입니다. DTI를 통한 주택가격 규제를 안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변수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세계 경제 위기도 있는 것이고 2008년 이후에 세계 그 주택가격 안정은 뭐 그것도 한 변수일 네. 게고 뭐 그 보유세가 참여정부 때 강화된 것도 다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그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에 실시되고 그 이후 상당히 장기간 주택 시장이 안정을 보이다가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로 이렇게 천정부지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대중 교수님. 네. 최근에 아파트 매매가 또 전세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아,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 1일 그 한국관본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14주 정도 내려다가 0.3% 정도 올랐어요. 이건 아마 기저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거나 또는 바닥론을 제기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멈칫하고 오르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이제 오히려 그러면 기존에 내려갔던 것이 특수한 상황에서 충격으로 약간 내려갔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에 의해서 내려간 거죠. 예,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뭐 바닥론이에서 다시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면 혹시 최근에 다시 이제 민간 택지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검토 시행 검토 이 나오면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죠. 어떤 식의 영향이 있는 신규 겁니까? 분양 시장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당장은 안정화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공급 부족 현상으로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 택지나 공공 택지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공 택지 특별법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반 이상이 임대주택입니다. 이건 전부 공공택지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민간 택지거든요. 민간 택지도 규제하게 되면 공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어떤가요 지금? 최근에 매매가, 전세가 올라가는데 지금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일종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시장을 보면 2014년 이제 가을부터 그럼 기존에 지금 올랐죠. 내려갔던 것도 서로 판단이 좀 다르군요. 네, 아까 보니 2014년 기저 효과까지 말씀하시고. 네, 2014년 이제 가을부터 좀 올랐다가 5년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17년, 18년은 그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죠. 예. 네, 5년 연속 올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가격의 급격한 상승 이거는 실수요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투기 수요가 많이 붙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정부가 어쨌든 간에 대출을 좀 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가 계속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은 에너지는 많이 소진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아주 대표적인 몇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뭐 이게 약간 반등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아까 이창무 교수 얘기하는 뭐 그런 단지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강남에 이제 대표 랜드마크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이제 전고점을 회복한다는 게 몇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표본으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표보는 작더라도 혹시 다른 시장에, 다른 지역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매우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다. 예. 아까 그 최원영 소장께서 2007년에 14년까지 도입됐던 당시에 그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당시 상한제가 적용될 때? 예.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2014년 12월 30일에 부동산 3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거였거든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도시 및 주거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뭐 이런 내용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사실 분양가 상한제였고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4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강남의 3.3제곱미터 아파트의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제 그걸 없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그러니까 시장에 완전히 맡겨놓고 공공의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뭐 5천 하겠다, 6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 가격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주변 아파트가 뛰고 다시 분양가가 뛰고 뭐 이런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07년 14년까지의 상황에 대한 평가 또 기후의 변화 요인 같이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 실거래가 지수를 지금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뭐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상승한 그런 구도를 보게 되면 뭐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오른 것보다는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후에 오른 게 훨씬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은 특징적인 2014년 직후에 바로 많이 올랐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최근에 많이 거죠.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구도 속에서도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 하면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가격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형태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기적인 행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최근에 특히 경기도는 잠잠하고 서울 특히 일정 지역의 가격상이 급등세로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라고 따지면 굉장히 장래에 있어서 희소 가치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정책적인 선택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수급의 실질적인 어떤 입주와 수요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앞으로 이 뭐 강남이나 내가 살고 싶은 고용 중심지 주변에 주택 공급이 원활치가 않겠네?라는 그런 신호를 자꾸 시장에 주는 거죠. 그런 구도 속에서 굉장히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뭐 분양가라는 게 사실은 후행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낮게 분양가를 설정한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개포동 사례처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가져오는 시장의 효과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의 경우에 성장기는 뭐 신규 택지 개발 지구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민간 택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울의 중심부의 뭐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위주로 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예.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공급 축소 효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뭐 그 조합원들의 갈등에 의해서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가격 상승 효과가 아니라 즉시적인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 단지의 그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은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이미 지어진 그리고 영향을 예. 받지 않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의 불안 효과도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더 기대할 고민해야 만한 될 효과 이슈라고.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이 많은 대책이다. 그렇게 보시네요. 그럼요. 정말.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뭐 초반 얘기입니다만 보니까 그 현실에 대한 해석 또 정책의 효과 상당히 모든 게 달라가지고 또 시장에서 집값이 결정되는 요인 다 달라가지고 지금 어느 부분부터 서로 조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할 게 별로 없다. 단기적, 예.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다라고 지금 이창무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뭐 줄여서 말하면 집값일 텐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컨대 뭐 인구 구조의 변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거시 경제 지표, 소득 같은 경우 대표적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량.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주의자들은 지나치게 공급량을 좀 과대평가하는 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공급량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또 중요하죠.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국면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민간 택지, 뭐 공공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장치, 일종의 가격 통제하는 장치죠.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과잉 대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또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사이드 중에서도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그걸 도입 안 하면 안 했으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고 또 이제 도입하면 뭐 오히려 이제 공급이 줄고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그 효과를 좀 과잉해서 왜곡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제 희소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기 살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요. 거기 들어가면 가격이 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희소성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의 어떤 상승,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컸고요.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를 2012년부터 17년 5년 동안에 다주택자가 얼마나 폭증했냐면 그러니까 1주택자가 늘어난 건 1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은 동기간에 30%가 폭증을 했고요. 네. 3주택 이상자는 40%가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숫자는 확인 한번 아유,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청 제가 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30%, 40% 구라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숫자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될 게 있는데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숫자 말씀하시는데 관련해서 공문하신 적 있었죠? 네네, 예. 제가 통계청에 근무하기도 했고 2017년에 주택 가격이 2017년에서 2018년이 많이 뛴 거는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이 뛰었는데요. 근데 그게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사실 상반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이고 주택 가격이 집중적으로 상승한 건 저도 실거래가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의 상승분을 다 문재인 정부로 넘겨서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이전 정부보다 폭등했다. 그런 거는 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그거는 뭐 나오는 숫자니까. 아니 저도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저도 계속 저도 보세요, 실거래가를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간 단위로 보지 않고 연간 단위로 보면 주간이 아니라 2017년에서 이건 월간 단위고요. 네. 실거래가 지수고. 그러니까 뭐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정부 시기 통틀어서 26% 올랐고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이전 시점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서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30%가 올랐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9.13 대책 이후에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갔죠. 한 28%까지. 네, 잠깐요. 지금 이제 아까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이제 견해차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역사에서 어떻게 나왔던 거라는 얘기인데 그 경험에 대한 해석도 서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결론을 좀 내리기 힘든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일관되게 아까 이창문 교수께서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라는 입장이시죠, 그러니까는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주택의 매매 가격이라는 결정 구조는 예. 꼭 현재 시점의 수급 상황만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주택 가격의 30-40% 이상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현재 주택 가격이라는 게 미래에 있어서의 임대 소유 등의 여러 가지의 현재 가치를 환산을 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현재 가치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은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담겨져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서울만 오르는 주요 지역 뭐 용산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오르는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는 게 그 지역의 희소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인 선택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9.13 대책이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수급의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관련 뭐 이제 이후에 저 후반부에 가서 이제 그럼 적절한 대책은 무엇이 우선이겠냐 좀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그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시장 가치로 따졌을 때에는 강남 상부 같은 경우는 거의 1.5배, 2배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10%, 20% 얘기하지만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또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데 불구하고 공급을 최소한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보다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당장은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규제 전에는 또 공급이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유동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규제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줄거나 또는 공급이 줄게 되면 2, 3년 후에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 적용을 저는 주장합니다. 완전히 뭐 적용하는 걸 폐지하는 것보다는 가격 문제를 잡아야 돼요.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일관되게 이제 규제만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희소동 관련하려면은 특정 영역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차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긴 하겠군요. 그렇죠. 네. 예.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해온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핀셋 정책하면서 계속 그 빠져나갈 때가 생긴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요새 뭐 대대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전, 대구, 광주, 지방 주택 시장, 뭐 제주도 그동안 상당히 올랐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정부가 저는 오히려 핀셋 정책을 핀다고 했던 것이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더 전반적으로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제 또 숫자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강남의 아파트가 뭐 2배 올랐다 이거는 그거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 뭐 수천 세대가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사실 그 아파트가 지금 뭐 한 18억, 19억 간다고 하는데 그게 10억을 넘기 시작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7년에 한 15억, 이게 이제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18억까지 뛰어요. 그러면 사실 진짜 문제는 10억에서 15억으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팔렸던 박근혜 정부가 더 문제이고 사실 15억에서 18억으로 그 단지가 이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이 정권 교체기에서 이제 뛰죠. 그거는 사실 그렇게 매매 물건이 많지 않거든요. 한두 건, 10건 미만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9.13 대책 이후로 18억에서 다시 15억으로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그다음에 요즘 이제 다시 정권점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래되는 건 한두 건. 네, 이태용 소장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아까 이창문 교수도 그랬는데 오히려 이후에 공급이 축될 걸 예상해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뛸 수도 있다. 뭐 최근에 아까 권 교수님도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 언론에서 알아채는 건 이제 하여튼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뭐 그냥 원리처럼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그 공급 주체,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조합일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사, 그다음에 시공사 여기가 가져가는 이익의 폭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지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익의 폭이 줄어드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시공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민간 시공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건비 나가죠. 장비 있으면 렌트비 나갑니다. 아니 근데 그냥 그 이익이 좀 줄어드는데 분양가 상하자니까 그러니까 나 그러면 수주 안 하고 건설 안 할 거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동안에 가끔 이렇게 실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진이 컸을 때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건데 네. 마진이 작으면 실패할 경우에 다시 또 도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정도는 기업이라는 게 계속돼야 되니까 예. 뭐 근데 그 1년 장사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과 하는 게 맞을 것 관련돼서 같고요. 사실은 신규 택지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민감해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근데 그 리스크가 가장 큰 기저의 원인은 뭐냐면 조합원들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사가지고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 나는 남는 것도 없는데 분담금을 뭐 10억씩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옛날에 샀기 때문에 뭐 분담금이 10억이든 뭐든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왜 해?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분양가 상한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을 왜 해? 뭐 이런 식의 선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결국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늘어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비 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 시행사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들이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량은 줄게 되겠죠. 물론 자기 집도 새롭게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주택 수도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행하게 되면 사업 이연이 됩니다.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다음 정권에 하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하지 점점점 도시는 슬럼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에 아까 우리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올라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 그동안 올랐고 주도했던 서울의 강남 지역 또 서울 지역 대도시 중심이거든요. 여기를 규제해버리면 결국에는 공급은 줄고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최원영 소장님도 그럼 뭐 이렇게 지금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태경 소장님과 같은 입장이신가요? 뭐 그것보다도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재건축이 빨리 진행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냐 우리 사회에.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슬럼화 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사실 지금 뭐 반포주공 1단지 이게 가장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저렇게 재건축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고 거기가 슬럼지구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사실 좀 소셜 믹스가 일어나는 강남의 뭐 서초구에 아주 부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럼 지금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하느냐.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분양받는 수분양자가 지금 부담하는 방식이고 이익을 받는 사람은 건설사와 그다음에 조합인 거잖아요. 이런 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을 사실 유엔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유엔 인권법에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개발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익이 발생하지는 안 합니다. 부동산은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최소한의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조합을 구성해서 짓는 재건축 재개발은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또 환수시킵니다. 물론 두세 가구나 또 뭐 서너 가구를 짓는 경우는 그런 게 없죠. 내 집을 내가 짓는데 세금까지 내면서 또 부담까지 내면서 짓는데 손해 보면서 안 한다는 얘기죠. 내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해외에 그럼 집을 단독주택도 다니면 만약에 자기 집을 자기 차로 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부담해서 짓잖아요. 단독주택은. 그런데 이 재건축이라는 건 그걸 누군가에게 비용을 종전 자산을 내놓고 새로운 주택을 받아가는 겁니다. 아까 뭐 이창무 교수님 아까 관련 직접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견 견해차를 아까 제 소장님이요. 글쎄요, 그 서울시에 있는 정비 사업의 진행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뭐 빨리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음마파트인데 아직도 못 짓고 있습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굉장히 규제나 억제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게 뭐 정비 사업 자체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도시 축소기를 앞둔 서울 대도시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얘기를 하는 게 저쪽 경춘 도로 고속도로에서 쭉 오다 보면 외곽이 훨씬 높아요. 거기 뭐 40층 짓고 막 이러는데 송파 쪽으로 뭐 좀 들어오다 보면 20층, 30층으로 들어오고 이쪽 강남으로 오게 되면 5층짜리 15층 아파트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면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인구 밀도 자료를 가지고서 직계구별로 뿌려서 그려보면 가운데가 허예요. 밖에가 빨갛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비용을 들이면서 환경을 오해하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공간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뭐 성장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견디기, 뭐 나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인구 축소기에 도시 축소기에서 도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구도라는 거죠.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도시 정비를 통해서 밀도 높은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했어야죠. 그게 벌써 노무현 정부 때 음아파트 다 되고 웬만한 지금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문제로 삼고 있는 사업 단지들이 그 당시에 재건축이 됐더라면 지금의 서울 대도시권의 어떤 공간 구조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상황이 됐어요. 저는 강남의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돼서도 주택가격 상승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러면 강남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은 더 올라갔겠죠. 신규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진 서초구의 뭐 반포 이쪽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새로 지으면 많이 올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방식, 전면 철거 후에 새로 짓는 재건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주택 공급의 문제인가. 사실은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주택 가격이 너무나 소득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 면을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재건축이 통제가 돼서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거나 그건 아니다. 오히려 건축됐다고 하면은 붐을 일으키면서 더 올라갔을 거다라는 전제를 지금은 가지시네요. 사실은 뭐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용 실태가 아니에요. 앞으로 재건축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20평짜리가 뭐 30평이 되던 아니면 20평짜리 두 채가 되는 그런 기대성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허상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근데 지어지고 나면 실제 이용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를 실제 주택 가격의 실제 이용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강남에 있어서의 낮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오르는 것 이상으로 2시간, 3시간의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이 오르고 누가 2억, 3억 더 갖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토지 이용률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 비싼 토지에 5천을 쓸 것이냐, 30을 쓸 것이냐 그런 측면도 국가적 손실도 커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정비사업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들이 그냥 자기들 부담 안 하고 다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냥 불로소득은 자기가 독식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럼 그냥 뭐 우리는 딜레이 할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비용을 치르고 사업 진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급량 말씀인데 공급량은 사실 이건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집을 얼마 지었는지 아십니까? 1000만 채 지었어요. 1000만 채. 그러니까 주택 공급량이 배가 늘었습니다. 이건 통계청 자료니까요. 자, 근데 뭐 가구도 많이 세대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만 따지고 보면은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데 100% 다 넘죠. 서울은 100% 좀 안 됩니다만. 근데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 숫자는 2.7% 늘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집을 그렇게 주구장창 지어야 됐는데 있는 사람이 또 매집한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그거를? 왜 다주택을 왜 갔습니까? 하루는 이 집 가서 사고 하루는 저 집 가서 사고 그러나요? 아니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뭐 개별 세대 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거의 30% 늘었다니까요. 근데 그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2.7% 늘었어요. 자가율이 사회적으로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답할 수도 없고요. 전 그 어떤 나라든 그 말씀 드리는 게 자가율이라는 게 그렇게 심하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의외로 자가율이 떨어졌죠. 응?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근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자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 상황이라는 게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보유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율이라는 게 그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지되고 있는 자가 보유율은 한 60%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갑자기 뭐 70% 올릴 수도 없고 자가 그게 바람직하지도 점유율은 않아요.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는데요. 2010년에 54.2%에서 2015년에 56.8%로 그때가 이제 몇 참여정부에서 년이요? 뭐 그 2015년에 56.8%로 늘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어떤 정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고령층으로 갈수록 자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가율이 높아진 거지 뭐 그게 이제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뭐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낮아졌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기는 정권의 좀 문제가 힘들어요. 아니라 시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가율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향상되거나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건 시기를 지금 이제 동의합니다, 정권 시기를 얘기하니까 막 정권의 네. 정책 때문에 그런 걸 네. 오해할 수가 네. 있을 것인데 네. 아마 이창무 교수는 그때 시기를 지금 구분하느라고 무슨 정부 시기를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자가율이 2% 낮아졌네 높아졌네 이거는 큰 알겠습니다.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저 작년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에 보면은요. 자가주택 보유율이 61.1%나 됩니다. 자가주택 점유율은 57.7%입니다. 네. 높아졌어요, 이번 정부에. 예.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니까 그렇게 올라간 거죠. 그거야. 당연히. 아,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보유는 그걸 조금 더 높군요. 압박했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네. 저 이태영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가격은 따로 뭐 시장에 형성이 돼 있는데 분양가를 통해서 통제한다면은 분양 받는 사람들은 로또 이제 분양이 돼서 네. 또 그게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오히려 그게 또 투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 안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왜 로또 분양입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싸서 그런 거거든요. 주변 시세보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그럼 정상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인 특별히 지금 이제 로또 분양 나오는 로케이션을 보면 주로 이제 강남 4구 내지는 뭐 마용성 일부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가격이 주변 시세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예. 그걸 경영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그것대로 하되 그 낮추는 현실적인 전략이 가능합니까? 그걸 뭐 내- 일단 보이스를 해야 끌어내려서? 되겠죠. 예,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걸 민간 택지까지 확대를 하면 그 전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아니면 굉장히 느슨하게 할 때 이때는 이제 그 공급 주체나 시행사나 이제 시공사가 가져왔던 거를 쉽게 말하자면 그 중에 일부를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러면 뭐 정의로운 거냐라고 따질 때 꼭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수분양자한테도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컨대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입찰제 같은 게 도입을 해서 자기가 얻은 시세 차익 일부를 이제 공공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뭐 그런 제도적인 정비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 결국은 기존에도 그 부분은 결국은 이번에 이제 로또 분양 형태로 가져가지만은 기존에는 뭐 시행사라든가 분양사가 가져갔던 거 아니냐 뭐 그 얘기네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태경 소장은 밖에 고가로 형성돼 있는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이제 정비하는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로또의 어떤 성격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는 사실은 선분양제가 갖고 있는 참 끊임없는 숙명입니다. 그걸 규제를 하면 시세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투기적인 행태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뭔가를 조정하기엔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요. 그게 뭐 전매 제한이기도 하고 채권 입찰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어떤 분양가 상한제가 가져온 또 다른 어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게 뭐 바람직하냐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판교 그 분양을 할 때 이 로또의 성격이 있으니까 채권 입찰제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입찰이 최고가로 입찰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뭐 분양가를 안정시키느냐에 대한 또 다른 또 논란이 있던 상황이라서 근데 문제는 그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선택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눠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문제는 그렇게 나눠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공급자 입장에서도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지금 좋은 시장이니까 수익이 남아요.
그럼 뭐 권대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수익이 남네. 그럼 여기 저쪽 지방에 사업성이 좀 안 되는 것 좀 해볼까?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시기에 돈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뭐 시장 침체기 한 5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시기에 주택 공급을 해야 돼. 회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할 거야 말 거야. 그래도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공급해야지. 뭐 이런 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길 때는 남기는 거고 손해볼 때는 쏘는 거고 기업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뺏어와야 된다라는 선택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뭐 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가져가느냐? 저는 리스크를 택하고 뭔가 노력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피부영자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게 누가 가져가야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 이제 총량을 계속 높이니까. 분양가 규제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규제를 거니까. 하면 왜 안 되나요? 그게 총량을 지금 정하는데. 하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네. 아니요,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기존 주택 가격은요. 네. 기존 10억이 20억 되면 아무리 규제해도 15억에도 안 팝니다. 20억이라는 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야 19억이고 더 내려가야 18억이지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내리기 쉽지 않아요. 이 한 번 올라간 가격을 내리는 데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가격을 통제해서 시장 가격과 분양가의 차이가 나는 그 갭 차이는 분명한 로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약간의 신화를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의 역사가 잘하실 그래요. 거라고 역사가 생각이 되는데 뒤로 빠꾸해서 2013년에 얼마나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18억짜리 아파트가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7억, 8억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파트만 7억, 8억 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진 죄송한데 제가 35년 전에 결혼할 때 내가 주택을 그때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한 내 월급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수없는 규제를 해왔고 수없는 논란이 있었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로 부동산 가격은 거래가 되고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슬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안, 또 시장 가격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안한 가격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시장 안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랑 같이 들어왔던 정책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다 감옥에 가 계시는 최경환 장관이 만들어냈던 게 빚내서 집사라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소득을 통해서는 그런 가격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빚을 내서 살아는 게 됐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빚을 내지 않고 출범할 집을 때 사면 뭘로 삽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빚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1,000조였던 가계부채가 1,500조가 지금 됐어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 가계는 저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마 가계는 저축의 주체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이자가 지출이 더 많아요, 소득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뭐 10억이면 5천만 원인 연봉인 사람이 20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형태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 주십사.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 비싼 자체가 데는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은영 소장님은 웃으면서도 말씀을 굉장히 세게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저 울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울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는 게 정말 비싸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사람들의 소득도 증가를 했고 뭐 20년 전, 10년 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올랐느냐? 단기적인 변동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수준이죠. 그리고 주택을 그럼 뭐로 삽니까? 내가 지금 자산이 없고 미래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빚을 내죠. 빚을 내서 집을 사죠. 근데 과도하게 빚을 내라.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투기를 해라라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네, 이태경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뭐 주택 가격이 너무 과도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강남은 저는 좀 약간 논외로 치고 싶어요. 강남 논외로 치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또 일부에서는 서울도 논외로 치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좀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 그건 연속됐던 거죠. 사실은 그냥 계속 건설 주택 경기 부양시키려고 하고 이제 시장 정상화 조치 다 이제 무력화시키고 이건 계속 일관됐던 건데요. 9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다 이제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투기가 기승을 부린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이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강남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 된다.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중위소득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주택이 있거든요. 예컨대 32평 기준으로 한 4억에서 한 6억, 7억 레인지 정도 되는 걸 겁니다. 이런 것들이 2배씩 뛰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사실 중산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걸 쫓아가려면 굉장히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고요. 그러면 빚이 크다 보니까 그냥 벌어가지고 이자 내는데 허덕허덕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값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보이스나 이런 거 강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종의 보면 악의 씨앗인데 이거 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게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인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맞는 네. 거고 지금 이제 자꾸 소득하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제 근래 들어서 흔히 말하는 5분위에 있는 분들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연봉 한 1억 2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소비하죠. 근데 그분들 소득만 늘었어요. 예. 나머지는 다 굉장히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어디 어린 왕자에 나온 악의 시작까지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란 그 말을 강남 갔으면 안 욕하겠죠. 됐어요. 예, 네, 제가 강남 갔으면 안 됐어요. 오히려 이 질문을 좀 할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프로 제목도 쟁점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느 부분은 서로 쟁점을 가지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 주제는 보니까 거의 모든 부분이 엇갈려 가지고 이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견해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치하는 어떤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건 좀 일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저는 그 이것만도 엇갈리는가요?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예. 물가보다 오르거나 또 뭐 이렇게 그 조금 미미한 차이로 적용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규제의 정도가 너무 강하면 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셋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저는 오히려 오르는 지역만 해야지 전부 다 뭐 서울시 25개 구를 투기 과외도로 묶두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견해차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르는 지역만 하자. 그런 뭐 특수하게 핀셋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보시는데 이창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가격의 급등세가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뭐 전후처럼 굉장히 극약 처방이 필요하겠죠.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힘을 이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생산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데 안 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구도를 자꾸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뭐 안정될 게 2년 전에 안정될 게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2년 뒤에 안정될 수 있는 거를 그 시기에도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정부가 이 정부 들어서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불어온 이제 어떤 폭풍이 강도가 세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정부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을 굉장히 오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국면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어떤 국면을 넘어서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변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내놓은 정책들이 미세 조정하는 정책들, 핀셋 대책들라고 하는 걸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거 가지고 호응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게 정책 효과를 나타낼 그 수 없는 견해차가 있군요. 상황인데. 이태경 소장은 미세 정책이라고 보시고 핵심 정책이라고 필요한 부분 보시니 그 네, 견해차도 있네요. 정책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패를 한 시장 것이고요. 경제 부동산 지금, 정책은요 수요 네. 공급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를 바로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는 정부 대책도 비이성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하, 예. 제가 이제 오늘 뭐 이 시간 쟁점 토론 하는 데까지 하고요. 앞으로 다른 뭐 또 만날 토론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점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좀 공유하신 부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을 가지고 해야 뭔가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 지점마다 지금 엇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랬습니다.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직접적인 그 분양가 상한제 방식과 좀 다른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이제 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은 뭐 굳이 그게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 어떻습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12개 항목에서 지난 3월 달에 62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12개 항목을 할 때에는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그다음에 이자 비용을 계산해 줬고요. 물론 이제 토지를 분양받고 난 이후에 분양 가격 내지는 감정표 가격으로 하고요. 건축비는 3월 달과 9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 건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비 가산비를 가산해서 62개 항목을 이미 공개하고 있고요. 그 62개 항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비 가산비의 기타 비용 간접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것만 통제해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통제가 되면은 시장 가격과 분양 가격이 거의 1.5배 내지는 2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롯데 얘기인데요. 비교하는 예로 뭐 제가 직접 감정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예. 실제 시장 가치보다 분양 가격이 1.5배, 소위 말하는 75%에서 60%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시장에 이걸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내리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수분양자 입장에서의 그 알 권리 때문에 62개 항목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수분양자들이 이의 신청하거나 또는 뭐 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 예. 그러나 향후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도기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과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효과는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당장 적용되는 그 아파트부터는 가격이 낮아집니다. 근데 아까도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그래 되면 시행사 입장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부실공사가 나타나거나 또는 뭐 어떻게 적급자를 쓸 수 있겠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부실공사 왜 합니까? 부실공사는 선생님. 돈을 많이 줘도 부실공사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로또 아파트와 관련해서 네. 사실은 그 개발 이익을 수분양자가 다 가져가는 방식도 정의롭지 못한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그 주택법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될 때 사실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그래서 개발 이익을 수분양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사실 그때는 정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 이후로는 이게 다 법적 근거가 특히나 이제 환매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이익을 많이 갖지 못하게 이제 뭐 공공에 파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 모 시가 시장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900, 4,000인데 실제 공급하는 가격이 2,200, 300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무산돼 버렸습니다. 반토막 났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을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국가가 환수하거나 사회 환원하는 방법도 논의될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이게 그 시장 논리에 시장 경제에 유배된다 그러면 그런 좀 세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 설득력 있는 사례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경제의 그거라기보다는 좀 계속 이제 개발에 빨리 해야 된다 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 작년에 우리나라에 유엔 주거권 특보가 왔다 가셨고 그분의 보고서 한국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월 4일 날 발표하셨는데 올해 작년에 방문하셨던 거기에서 우리나라 20년 된 주택의 비율이 뭐 한 47%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낡은 아파트들이 근데 빨리 다 없애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오래된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의 속도를 계속 늦추는 방식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 용산 참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발의 속도를 빨리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관해서 어떤 보완 장치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면에서 이제 개발의 속도를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늘 빠르게 하자.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뭐 다른 일 제가 때문에 말씀만 하면 두 분이 동시에 그냥 서울시에 관련돼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발생하는 게 뭐냐면 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나니까 개별 필지별로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막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어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정비 사업으로 다시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입지가 갖고 있는 어떤 수요 압력이라는 게 그게 뭐 구역별로 해서 좀 더 정비된 사업의 형태로 가던 아니면 개인이 자기의 필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선택을 해서 가던 지금의 서울의 중심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하는 분들입니까? 그분들 얘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뭐 정책을 좌지우지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외국 도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뭐 홍콩이나 일본 가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우리는 굉장히 20년이 다른 안 된 사회보다 주택을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고쳐서 다시 짓는 우리 서울의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회보다 너무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그러니까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너무 익숙한 사회인데 그게 짧은 기간 내에 그 도시 인구 집중화나 산업화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문제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 당시에 지었던 주택들은 보존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론 보존적 가치가 있는 데는 헐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고 물리적 노후가 진행된다면 그럼 분명히 살아온 환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 보존적 가치가 떨어지는 적입니다. 서울시만 해도 서초이나 북촌 같은 경우는 보존적 가치가 있죠. 한옥주택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는 재건축 사업 지역은요. 정말 보존적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이거는 살아온 환경을 바꿔야 돼요. 네, 지금 뭐 도시정책, 도시 뭐 보존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태경 소장. 네, 저는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뭐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창모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주변은 굉장히 오히려 그 집적도가 높은데 서울로 따지면 교회가 근데 이제 오히려 중심은 안 그렇다. 그건 뭐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중심의 집적도를 높일 필요는 있죠.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비용을 안 내려고 해요. 안 내고 올라가면 다 그냥 내가 갖겠다, 그 개발 이익을.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어떤 사유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비용 치르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살려고 짓는 게 아니라 때려 부숴서 다시 지으려고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삶이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잠깐 숫자에 오해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서울이 굉장히 저밀도인 것 같지만 서울은 지금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17,000명 가까이 되는 아주 세계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서울의 밀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에 관해서는 사실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밀도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서울 대도시권이 뭐 그린벨트도 있고 산악지형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로 밀도를 냈을 때 굉장히 왜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구가 사는 집계구 단위의 그런 인구 밀도를 가지고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중앙이 낮아요. 외곽으로 갈수록 높고.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거는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으로 외곽으로 나가면 새로 짓는 택지 개발은 3, 40층 짓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점점 낮아지죠. 그거야 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밀도에 대한 스트럭처 자체는 그러니까 미래에 문제가 있는 대한 거고. 그 바라는 도시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창무 교수님은 막 다 34층이 들어서는 제가 강남을 원하시는 것 원하는 같고. 미래의 도시는 최소한 살고자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하루에 2~3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살아야 할 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통근 시간이 평균적으로 원웨이로 30분이었던 상황이 2015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게 예. 46분, 47분 늘었어요. 2~3시간 다니진 않잖아요. 네, 잠시요. 잠깐만요. 저희 방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SNS를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 의견 중에서 몇 개 좀 보고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공공재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태경 소장 전공하시는 분야 관련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하예님의 의견입니다. 규제를 해서라도 집값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이제 과연 잡히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우리 패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규제를 통해서 잡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집값 안정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태경 소장은 평상시에 보이스의 강화를 주장해 왔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은 이제 공급 사이드 중에서도 일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반대하든 동의하든 그런 느낌이 예, 예. 있고요. 근데 그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다른 쪽에 정확한 정책을 쓴다면은 굳이 도입 여부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예. 예를 들자면 이 정부가 출범을 하자마자 기준금리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처음부터 세게 가져왔다면 사실 이런 상황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사실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은 왜 그 방향대로 지금까지 채택이 안 돼 왔을까요? 저는 일종의 참여정부의 경험, 그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참여정부 때 이제 워낙 세금 폭탄이라고 융단 폭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치가 담당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중심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 효과는 생각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구나라는 그런 상처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유세는 안 높이고 다른 걸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태경 소장이 지적하는 분들하고 이태경 소장하고 판단은 다르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뭐 결정적인 네. 효과가 있다고 보는 쪽인데 어떻습니까? 효과를 기자를 만든 보유세를 만약에 올렸을 경우에는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주권을 박탈당하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보유세를 올려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거기 계속 살게 하고 보유세를 이연시켜 주는 겁니다. 왜 예, 주택을 팔 때 내는 방법.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보유세 인상 속도나 또는 그 세금의 인상 속도가 그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해낼 수 있는 정도로 올려야지 갑작스럽게 올린 문제가 되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종합부동산세의 그 고가 주택의 기준이 2005년도 3월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는 가구 합산으로 6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2008년도 9월달에 MB 정부 때 이거를 9억 원 올렸습니다. 1가구 1주택은 9억 원, 1가구 다주택은 6억으로 내렸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고가 주택은 9억입니다. 예. 그게 타당한가? 물론 금액이 올라갈수록 누진 과세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나 또는 공정가격 비율을 현실화시킨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올리는 게 합당하지 일시적으로 올려서 주택시장을 잡겠다고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뭐 일시적으로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하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얼마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시간표를 보여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올라간 그 지가 상승을 보면은요 물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가 공시지가 인상률이 9.6%가 넘습니다. 공정가격 비율도 80에서 85% 됐죠. 공동주택 인상 가격도 5.23%입니다. 물가는 1.5%밖에 안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 물가보다 지가가 많이 올랐다면 네. 정말로 그 실질 소득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가도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감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뭐 집값 관련 문제 이창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보유세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라는 방향성은 전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유세가 뭐 1% 미국에 평균적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1%의 보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금융위기 이전에 가격 상승률이 2, 300% 됐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조건들을 보셔야죠. 거기엔 어쨌든 보유세를 높인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는 건 아니라는 꼭 그런 건 거죠.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상황은 전국적인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국지적인 그런 가격 상승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걸 일반적인 보유세라는 해법을 풀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유세에 접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다 같이 1% 내면 별 문제 없습니다. 저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차별한다는 거죠.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 부담을 너무 차별한다는 게 사실 사회적인 문제점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종합부동산세 6억 원 이상으로 해서 강화하고 나니까 강남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까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DTI 규제하면서 2006년 말부터 해가지고 강남 제자리 걸음입니다. 모셨어요. 근데 문제는 도노강의 소형 아파트들이 6억 이하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이 급등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안정이라는 것을 보유세에 차별화된 구조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유세의 어떤 전체적인 지금보다 강화에 대한 방향성은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특정 지역의 가격을 잡기 위한 보유세 강화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최원영 소장.
예, 올해 있었던 사실은 공시가격 조정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그러니까 현재 공시가격이 너무 형평성이 없었거든요.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예, 예.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도 형평성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라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아파트 경우에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거의 70% 되고 아파트 단독주택은 50%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가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상승이 필요한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고 강북은 뭐 한 70-80% 되고 80%가 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사실은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금보다 좀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걸 어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거래가가 있는데 이것의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10억짜리가 5억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좀 현실화율을 좀 빨리 올려서 그거 이제 더불어 효과가 이제 보유세 강화로 나타날 것인데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교수님. 강남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한 주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얼마의 적정 가격이 되는지 조정하는 게 얼마가 적정한지를 어떻게 그건 판단하겠습니까? 저도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박근혜 정부 때 10억이 됐던 게 2016년에 그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15억이 됐다가 18억이 되면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 실거래가가. 그건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18억까지 간 게 뭐 한 7억, 제가 뭐 이 시간이 정도 없을 것 되는 같아서 네.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 대한 조정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실거래가의 변동을 100% 흡수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정부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 그거를 지나치게 빨리 적응을 하면 사회적인 불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공시 가격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정부가 타겟팅을 한 그런 유형의 대상의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올리는 과정 속에서 불평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 보유세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가 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과 사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뭐 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부담을 늘리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집값을 잡기 위한 국지적인 그런 정책적인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것.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한 두 분 정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태경 소장이 상당수의 뭐 1,000채 정도가 공급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천만 예. 했는데 전체가 1,000만 정도가 예. 공급됐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가 비율에 는 것은 좀 미미했다라고 상대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거기에 비춰봤을 때 다주택 소유 경향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OECD 선진국 관련해서는 좀 심한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2007년하고 2017년 한번 10년 동안 추이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다주택자 1%입니다. 가장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놓고 봤을 때 1% 갖고 있었던 집이 그 호수죠. 예. 2007년에 3.2채였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지나니까 6.7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택자, 3주택자가 늘어나는 비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2012년부터 17년 5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집값 급등,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허겁지겁 쫓아가고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 폭등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지금 주택의 어떤 그 소유 편중도 이게 극심하다. 이걸 근데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보유세가 낮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는 거고. 네. 예. 그 소유 경향과 다주택 다른 나라 비교해 봤을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아까 금융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극단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미국의 자가율이 가장 높아졌던 시기가 금융위기 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결국 개인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하고자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그런 경향 속에서 사회적인 자가율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주택 시장의 다주택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늘어난 거는 한 30만 가구씩 매년 늘어났어요. 근데 최근 한 5년 동안 지어진 주택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뭐 50채 이상 50만 채 이상 지었죠. 그럼 나머지 주택은 다 뭐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다 멸실된 주택을 대체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는 그런 그 뭐 어디죠? 강촌 같은 데서 펜션 같은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내가 주택을 여러 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집 못 살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주택에 대한 소비의 경향성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다주택자의 숫자를 가지고서 이게 타이트한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쟤 때문에 내가 주택을 못 가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인구 축소기와 도시 축소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누군가 주택을 안 갖는 사람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돼요. 임대주택을. 그게 다주택자의 역할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너무 위축시키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위축 얘기 나왔는데 공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주택 관련해서 좀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 좀 얼마나 정도 있습니까?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통한 분양 방식 아니라 소유 방식에 소유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택 뭐 싱가포르 말고는 뭐 거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택 수요에 가수요가 있거나 다주택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그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갈 곳이 없어요, 사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 주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가 생긴다면 정당하게 임대 소득을 과세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듯이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0만 가구 정도의 주택 공급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무주택자들이 살고 싶은 곳에 하는 게 아니라 2기, 3기 신도시 먼 곳에 했어요. 저도 2기 신도시에서 삽니다. 시내 나오는데 서울시내 나오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예, 지금까지 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뭐 두 분께서는 특히 이창모 교수께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파장, 영향이 더 클 걸로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당연히 뭐 효과의 차이는 있지만은 중요한 정책적인 대안이고 이미 채택했던 것 지금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 단계에서 집값 안정과 관련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포함해서 좀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태경 소장. 지금 뭐 이게 대한민국이 역시 보유세입니까? 예, 부동산 때문에 참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몇 년 사이에 어떤 가격 급등은 특별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 없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냥 앞날이 절망의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는 사실 이런 정도의 그냥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탈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부가 하여튼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강력한 보유세 로드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부동산 보유세로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이창모 교수님. 예, 아까 뭐 핀셋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작은 것, 국지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서울이나 일부 지역의 문제지 지방 시장은 많은 경우에 굉장히 침체거든요. 뭐 경북 지역은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실거래가 지수는 거의 뭐 30~40%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취해야 되는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라는 게 지금 뭐 강남이나 서울에 매몰된 시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에 다가올 좀 저성장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한 거고, 사실 서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도시 재생으로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정비 사업에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서 시장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기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또 나중에 견딜 수 있는 어떤 공간 구조를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로 하여금 조금 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좀 시각의 변화를 발생을 시키고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서울대에 정원이 늘어나면 커트라인이 떨어집니다. 네, 최원영 소장. 주택 공급을 통해서는 우리 주택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못 됩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도 해결이 못 되고요. 지금 서울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42%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강남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34%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집은 대부분 강남 사람이 안 갖고 있고 다른 곳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어떤 특정 지역만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여기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강남 주택 가격을 우리가 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슬프기도 하면서 좀 저희가 체육 시간에 예전에 기준하면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강남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서울의 강북이 시세가 형성되고 경기도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강남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인 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풀었기 때문에 2014년에 풀었기 때문에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저는 열렸다고 보고 네. 그런 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하나 더. 가 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가 사실 주거 정책의 본령이어야 되는데 지금 주택 가격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이 지금 잘 다뤄져 있지 않은데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자 보호 정책까지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보니까 입장의 차이는 여전합니다. 예, 홍 교수님. 이창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9억 원 이상은 거의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유동자금 있는 사람만 계속 투자해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게 돼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실소유자 개념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이전 소유까지 포함해서 좀 조금 완화해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게 이런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방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현재 미분양 주택이 6만 2천 가구나 됩니다. 6월달 기준으로 이걸 좀 해소하는 대책도 내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2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앞이 막막할 정도로 내 집 앞마당에다 서울 쪽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앞으로 출퇴근이나 앞으로 서울을 왕래할 때 걱정이 더 큽니다. 이런 건 정말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뭐 어디에 주택을 원하는지를 또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를 좀 정부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고하기 바랍니다. 네. 예, 3기 신도시 관련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야 될지는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오늘 주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얘기였습니다. 상당 관련 논의를 했었고요. 추가해서 보니까 주택 공급과 주택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까지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집값 안정화 매번 나온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정책 효과도 있었고 오히려 그게 또 예상하고 다른 결과를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하나가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오늘 토론을 봤을 때 이 주제만큼은 정말 서로 견해차가 심한데 앞으로 조금 뭔가 수렴할 수 있는 부분 수렴해 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인 논의를 한다면은 또 효과적인 정책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쟁점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